자, 이전 시간까지 자연인에 대해서 보았고요. 자, 이제는 법인입니다. 자, 1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법인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출제될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봅니다. 자, 법인이 일단 먼저 이제 설립이 돼야 되죠. 일정한 절차를 통해 설립이 되는데, 자, 법인 등기가 되어야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자, 법인의 설립과 관련돼서 이제 정관 작성 행위를 우리는 법인의 설립 행위라고 하는 거고, 그 정관이 작성된 이후에 이제 주무관청의 허가와 등기를 갖춰야 되죠. 자, 설립 등기는 성립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립 등기를 대야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자, 이때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돼서요. 자, 정관 작성, 설립 행위 관련해서 거기 그 밑에, 맨 밑에는 해석 방법만 좀 보죠. 이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자, 정관은요, 계약이 아니라 자치 법규입니다. 그 단체의 자치 법규적 성격이기 때문에 법규 해석 방법을 해석을 해야 돼요. 즉,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다수결에 따라서 해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여력이 없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이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죠. 자, 비영리 재단법인은 정관을 작성하기 전에 이제 재산을 출연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산에 대해서 법인격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와 관련돼서요. 자, 법인과 이제 출연자와 이 법인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법인과의 관계에서는 48조에서요. 생전 처분 같은 경우는 법인의 설립 등기를 할 때 A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는 거죠. 또 유언에 서 설립했을 때는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갑이 사망한 때 A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48조에 따르면요. A가 등기 없이도, 즉 X부동산에 이전 등기 없이도 어떻습니까? 이전 등기 없이도 설립 등기나 또는 갑이 사망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은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전 등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전 등기가 되지,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버리면요. 이때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격을요. 이제 설립 등기를 통해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면요. 이제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법인의 능력과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법인의 능력 범위는요, 성질에 의해서 제한되고 법률의 규정에서 제한될 수가 있는데, 이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은요, 우리 민법에 있는 것은 청산법인에 있어서는 그 청산법인은 목적 범위 내로, 청산의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되는 딱 그 규정 하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목적에 의한 제한, 요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목적이라는 것은요, 정관에 규정되는 목적을 말합니다. 정관의 제1조에 보통 이제 그 법인의 목적이 있죠. 자, 그리고 목적이요, 굉장히 수성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정관의 목적을 좀 넓게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그 정관의 목적, 그 정해지는 그 목적에 따른 직접적인 행위만 권리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그 목적을 위한 간접적 행위까지 모두 권리 능력 범위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그리고 목적성에 필요한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이사의 어떤 대표자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해서 판단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법인의 행위 능력. 여기서 법인의 행위 능력은 자인의 행위 능력과는 다르다는 거죠. 법인에 있어서는 뭐 의사 능력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의사 능력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인의 행위 능력은 자, 어떻게 이사가 행위를 하게 됩니까? 법인은 과연 어떤 식으로 행위를 하느냐죠. 그래서 갑 법인이 이제 을과 거래 행위를 하려면은 이 갑 법인은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와 관련돼서 자, 대표자가 이제 이사 A가 있으면 결국 기관, 대표 기관을 통해서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갑 법인이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사가 이렇게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갑 법인 이사 A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갑 법인의 이름으로 대표자가 그 권리 능력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게 되면 결국 이것은 갑 법인의 행위가 된다는 거죠. 갑 법인의 행위가 된다. 그래서 대리의 방식에 따른 거죠. 대리도 어떻습니까?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본인에게 효과가 미치는 거죠. 자, 그러나 대리와 법인은 좀 다르죠. 대리는 본인과는 별개의 사람입니다. 별개의 독립적 인격을 가지고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지만 그 효과가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지만 그 법률행위 효과가 본인에 귀속되는 것이고요. 이 대표에 있어서는요, 이 사람은 법인과 독립된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기관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사가 법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면은 이사의 행위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처음부터 법인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법인의 행위가 돼서 처음부터 법인이 일괄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죠. 자, 다만요, 밑에 이제 대표권 남용이요. 이것은 대리권 남용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만약에 이사가 자, 권리능력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이 범위에서 행위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은 항상 일치하는 거죠. 권리능력 범위하고 행위능력 범위는 항상 일치합니다. 항상 일치하는데, 그럼 이 범위 내에서요, 그 D사가 법인을 이제 대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권의 범위가 이제 행위능력 범위까지 대표권을 갖지만은, 때로는 이사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범위 내에서는 하지 못한다.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제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제한이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권리능력 범위는 이렇게 되지만은 대표권의 범위는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대표권과 권리능력 범위, 행위능력 범위가 이제 불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만약에 제한된 범위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월권 행위가 되는 거죠. 대표권을 이제 넘어선 행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제한되는 것은 다양한 원인에서 제한됩니다. 강행 규정에서 제한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강행 규정에서 제한되는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이 내부적으로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 이사의 결의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소의 결의에서 내부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제한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표권 제한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위에 비해서 알지를 못하겠죠. 따라서 내부적인 제한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 대표권 제한에 등기까지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강행 규정에서 제한되고 있으면요, 법의 규정에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정관이나 등기 이런 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 범위 내에서요. 그러면 이 범위는 어떻습니까? 제한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요. 여기서 이제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인행위가 될 텐데, 다만 자신의 권한을 남용을 해가지고, 즉 권한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남용을 했을 때요. 즉 법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상대방 이익을 위해서 했을 때, 이것은 대표권 남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대표권 남용이 됐을 때는요, 권한 범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은 그 대표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또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그 밑에 있는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입니다. 자, 월권행위라든지 남용행위를 해가지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가지고 무효가 됐다든지, 또 월권행위가 돼가지고요, 무효가 됐다든지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 법인과 거래한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손해를 어떻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이사 A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받은 손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사 A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나아가 이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법인의 불법행위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을은 만약에 행위가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됐다라고 했을 때, 법률행위가 이렇게 무효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법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는 바로 또 법인의 불법행위가 된다는 거죠.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법인도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표기관의 행위가 된다. 이때 대표기관은 실질적으로 파악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등기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런 것들, 직함 이런 걸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표기관이 어떻습니까? 직무와 관련돼서 이렇게 불법행위를 했어야 되는 거죠. 직무와 관련돼서 불법행위를 했어야 된다. 자, 이때 직무 관련성은 외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자 개인적으로 남용을 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갑법인 이사 A 이렇게 하게 되면요,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법인을 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남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월권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외부적으로 봤을 때 대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직무 관련성을 인정을 한다는 거죠. 직무 관련성을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상대방이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법인에게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없어지니까요. 이때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지 못한다. 세 번째, 이제 이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돼서 이제 불법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지는 거니까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서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 이제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되겠죠. 법인은요, 자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는 책임이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라면 처음부터 이것은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죠. 대표기관 이외의자가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요, 법인의 불법행위는 아니지만은 법인은 그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는요, 과실이 있을 경우에 책임을 집니다. 이 점이 좀 차이가 나는 거고요. 자, 기관 개인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기관 개인이. 자, 그러면 이때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기관 개인이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법인과 기관이 같이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 이사가요, 목적 범위 밖의 행위를 해버렸습니다. 자, 요런 행위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권리인력법이 밖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겠죠. 법인은 책임지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이사 개인만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겠죠. 다만 이사와 공범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찬성, 의결에 찬성했다랄지 집행했다랄지 이런 사람들은 또 함께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특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8페이지 가시면은요. 자, 그러면은, 자, 법인은 결국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표기관을 통해서 이제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법인에는 반드시 대표기관으로서 이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사 이외에도요,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원총회가 있는 거죠. 자,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총회가 있는데, 사원총회는요, 그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사원총회와 관련돼서 한 두 가지만 보죠. 자, 그 총회 소집권자와 관련된 소집권자 바로 그 박스 밑에 보시면요. 소집권자 없는 사람이 사원총회를 소집했으면 그 총회는 무효가 되겠죠. 거기서 이루어진 결의도 무효가 됩니다. 다만 소집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가요, 그것을 동의해줬으면 이건 이제 유효한 총회 소집이 됩니다. 그러나 동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알면서 방치만 했어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바로 동의해줬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으로 사원총회 소집이 유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결의 보시면요. 두 번째 줄 보시면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고 서면이나 그러니까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관으로 달리 정한다는 것은 반드시 직접 나오라고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나와서 구두로 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평등하다는 것까지 어떻습니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자, 자기들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하느냐 이건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 사원권과 관련돼서요. 자, 사원의 지위는 내가 동문의 구성원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사망했을 때 내 자식이 이 동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또 동문의 구성원의 자격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양도 상속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중요한 건 임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에 자기들 내부 규정에 의해서 이전도 할 수 있고 상속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전 상속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임의 규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사원총회는 이제 사단법인만 있는 제도고요. 사단법인이건 재단법인이건 다 이사는 있어야 되겠죠. 이사가 없으면 법인은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사의 의의와 임면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이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그 직무 권한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외적 대표권이 있고 대내적 업무 집행권이 있다.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대외적 대표권이죠. 그래서 법인을 대표한다라는 것이죠. 법인을 대표한다. 자, 그러나 대표권이 제한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표권 제한은요, 강행 규정에 의해서 대표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표권을 제한하는 강행 규정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그 법인 내부적으로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대표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대표권을 제한해 놓으면요, 외부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대표권을 제한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정관으로 규정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외부에 공시를 해야 되겠죠. 대표권이 제한됐다는 사실을. 그래서 등기를 하여야만 더해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만약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악의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 대표권 제한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때 대표고 제한의 형태는 이런 게 되겠죠. 대표고 제한하는 것은 원래 이사는요 각자가 대표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이렇게 반드시 공동으로 대표를 해라 이런 게 대표고 제한이 될 것이고요. 또 대표기관 이사가 단독으로 하지 말고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라 또는 이사의 결의를 거쳐야만 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대표권 제한이 되는 것이죠. 자, 이익 상반행위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사가 회사 재산을 산다든지 이렇게 회사와 그러니까 법인과 이사 이익 상반행위는 이사의 대표권이 없고요. 그러면 다른 이사가 대표를 할 텐데 다른 이사도 없다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하는 거죠. 법인의 특별 대리인. 그래서 특별 대리인이 일정한 법, 그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을 대표하게 되는 거죠. 자, 법인권에 제한해서요. 이사가 A 한 명입니다. A 한 명이 전체 법인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이사 A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그러니까 B, C, D, E 이렇게 직원들을 뽑아야 되겠죠. 직원들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직원들을 뽑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A를 이제 딜의해가지고 일정한 분야에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A라는 사람이 자기가 맡은 임무를 다른 사람한테 다시 복위임하는 거죠. 복위임한다 그래서 이걸 복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복임권은요.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복위임을 해야 되는 것이지 A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B한테 위임해 버리면은 그럼 B가 이사하고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포괄적 복임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B라는 사람은요. 비록 A에 의해서 선임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법인을 이제 대리하게 되겠죠. 법인을 대리하는 것이지 A를 대리하는 게 아닌 거죠. 법인의 직원이 되는 거죠. 법인의 직원이 되는 거니까. 법인을 대리하게 되는 거죠. 이건 기관은 아니죠. 기관은 이사가 기관이 되는 거죠. 자, 밑에 직무대행자의 권한 제한이 있는데요. 만약 이사가 업무 집행 정지를 당했어요. 법원으로부터 정지를 당했다. 이사가 정지를 당해버리면 다른 이사가 업무를 집행할 텐데 다른 집행할 이사가 없으면은 이사 없이 법인은 어떤 굴러갈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업무 집행 정지를 한다면 그 권한을 대행한 자를 뽑습니다. 자, 그러면 그 권한 대행자는요. 이제 법인을 권한 대행자가 대표하게 되는데 다만 그 권한 대행자는 사원총회에서 선임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권한을 대행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통상사무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사무로 넘어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만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 통상사무인지 아닌지를요 위에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통상사무를 넘어가는 행위를 법원의 허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또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밑에 대내적 업무 집행권은요. 대표는 각자 대표를 합니다. 그러나 대내적 업무 집행은 이사 과반수로 이루어진다. 한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채무, 의무와 책임,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임시이사는 이제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임시이사, 정식이사를 뽑기 전에 잠시 이제 임시이사가 법인을 대표하게 되는 거죠. 특별대리는 이제 이해상반행위가 됐을 때 하는 거고요. 자, 밑에 이사들의 모임을 이사회라고 하는데요. 이사회는요, 비영리법인에서는 필수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의기관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감사 있는데요. 이 감사도 비영리법인에서는 임의기관이라는 거죠. 영리법인에서는 필수기관입니다만은, 감사가 비영리법인에서는 임의기관이다. 이 정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0페이지 넘기시면요. 자, 그러면은, 자,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대표자를 통해서요, 이제 행위를 해 나간다는 거죠. 행위를 해 나갔는데, 자신의 권리 능력 범위, 행위 능력 범위를 넓히고 싶습니다. 자, 넓히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관을 변경해야 되겠죠.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 행위 능력을 갖기 때문이죠. 자신의 행위 범위를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또 정관을 변경을 해야 되겠죠. 목적 범위를 줄여야 되는 거죠. 또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도 어떻습니까? 정관을 변경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범위를 넓힌다든지 줄인다든지 또는 이사의 대표권을 좀 줄인다든지 넓힌다든지 하려면 이제 정관을 변경해야 되는 거죠. 자, 정관 변경 절차는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가 있지만은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한 행위, 본질에 반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없지만은 예외적으로 이제 변경할 수가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정관 변경은요, 설립을 할 때 어떻습니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관을 변경할 때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허가의 성질은 이제 인가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죠. 인가의 성질을 갖는다. 자, 특히 재단법인에 있어서의 그 정관 변경 좀 보시면 됩니다. 그 예외 부분 보시면요. 그때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 단락 보시면 됩니다. 재단법인에서는 그 재산도 어떻습니까? 정관기재사항이 된다는 거죠. 재산. 그래서 어떤 재단법인이 이 부분을 이제 처분하려고 합니다. 처분할 때도 정관 변경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 처분한 다음에 요 토지를 편입을 시킵니다. 요 토지를. 그러면 이것은 법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지만요. 이것도 기본적 재산의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편입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 변경 사항들은 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했을 때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편입할 때도.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 자, 밑에 이제 법인의 등기인데요. 자, 법인은요, 설립 등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법인에 관한 사항을 외부적으로 이제 공시라고 해서 등기를 하게 되는데, 설립 등기는 성립 요건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등기들은 다 대항 요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권 제한도 어떻습니까? 대표권 제한에 등기를 하게 되면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고,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대항 요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법인의 등기사항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중에 8번하고 9번. 자, 이사는요, 등기사항입니다. 네, 정관에는요, 이사 이름을 적을 필요는 없어요. 이사를 어떻게 뽑느냐, 아니면 해임하느냐라고 하는 임면 방법만 기입되면 됩니다. 정관에는. 자, 정관에 그렇게 되고요. 그러나 등기부에는요, 법인 등기부에는 이사의 성명이 나와야 돼요. 이사가 누군 줄 알아야 상대방 그 이사랑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이사 아닌 사람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법인 행위가 안 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서 이사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의 성명은 등기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사의 대표권 제한도 등기사항이다라는 거. 그건 거래 안전을 위해서 공시를 하라는 거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법인의 사무는요, 주무관청에서 감독을 합니다. 그러나 해상과 청산은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해산이나 청산이 됐을 때는 갑자기 어떻습니까? 갑 법인이요, 해산 청산을 통해서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리면요, 갑에게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채권자라고 하면은 A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갑한테 채무자예요. 채무자는 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갑으로부터 돈 받아야 될 채권자예요. B라는 사람은요. 자, B라는 사람은 갑자기 채무자가 사라져버리니까 손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해상과 청산은요,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법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권리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에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그리고 강행 규정이다. 자, 그래서 정관을 변경하면서요, 이제 대표기관을 통해서 정관을 변경하면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법인이 계속 활동을 합니다. 자, 법인이 계속 활동을 하다가요, 어느 순간 되면 법인의 목적이 달성될 수가 있겠죠. 목적을 달성을 했어요. 자, 목적 달성이 됐다랄지, 또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법인이 어떻습니까? 계속 활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인의 활동을 이제 정지합니다. 자, 그만하자. 이것이 바로 해산이 되는 거죠. 자, 해산이 되면은요, 바로 법인이 소멸해서는 안 되겠죠. 받을 돈 받고, 갚을 돈 받고. 자, 갑 법인에 대해서 채무를 지고 있고, 갑 법인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갑 법인이 아직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 채무 관계가 다 소멸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그때 소멸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도 여전히 법인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존재하는 법인은 우리는 청산법인이라고 하는 거죠. 청산법인이라고 하고요. 그럼 청산법인, 그래서 해산이 되게 되면요,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 절차로 들어간다는 거죠. 청산 절차. 자,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빚잔치를 하는 거죠. 받을 것 받고 줄 거 주고. 그러니까 받을 것 받는다. 그러니까 채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추심하고요. 그러니까 갑이 A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채권을 추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채권자에게는 채무를 변제해야 되겠죠. 채무를 변제한다. 자, 요 재산관계를 다 처리를 하고 어떻습니까? 소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재산관계를 처리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법인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죠. 다만 이 법인은요, 소멸하기 위해서 청산 절차, 그러니까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이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인이니까 그 권리 능력도 어떻습니까? 오로지 채권 추심, 채무 변제에 이제 국한돼야 되겠죠. 그래서 청산법인의 권리 능력을 이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청산법인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강행 규정이라는 거죠. 자, 해산과 청산에 관한 규정들은 다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죠. 자, 먼저 해산 사유가 있는데요. 21페이지 보시면은 해산 사유가 관련해서는 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밑에 사단법인 투기 해산 사유 해가지고요. 사단법인 설립되려면 적어도 2인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해산될 때는요, 한 명도 없어서 해산이 돼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시 회원을 받아들이면은 계속 법인이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있을 때는요, 해산되지 않고 한 명도 없으면 해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시면요,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임의 해산이 가능하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법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들이 해산하자, 그만두자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해산을 위한 정족수는 4분의 3이죠. 또 정관 변경을 위한 정족수는 또 3분의 2라는 거. 요거 정족수도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이런 정족수는 정관에 의해서 달리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해산이 되면 법원이 이제 청산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청산 단계. 이 청산 단계에 있는 법인을 우리는 청산법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능력은요, 그 밑에 있죠.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를 갖는다. 그리고 이것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청산이 됐을 때도요, 이제 청산법인이 채권 추심 채무 변제를 하기 위해서도 청산법인 활동도 어떻습니까? 그 대표자를 통해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이때 청산법인의 대표자를 우리는 청산인이라고 하는 거죠. 청산인. 보통은 어떻습니까?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은 선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산인이 청산법인을 대표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른 기관들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청산법인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청산사무가 다음 페이지 22페이지에 나오죠. 자, 청산사무는요, 먼저 이게 중심이 되는 거죠. 이게 중심이 되는데, 이제 기본적인 사무로서요, 이제 해산 등기를 하는 거죠. 해산 등기하고 해산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청산사무로는 이제 먼저 현존 사무를 종결을 해야 되겠죠. 새로운 사무를 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 했던 사무를 이제 종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본격적인 사무가 되겠죠. 자, 채권 추심은요, 채권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채무자는요, 뭐, 채권자가 사라진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 이렇게 보호하는 규정은 특별하게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빨리 청산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행기가 이때 도래한다고 하더라도요, 빨리 청산 절차를 끝내기 위해서요, 지금 현재 가치로 다시 환산을 해가지고 추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이제 변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채무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해관계가 이제 아주 심각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사무와 관련돼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이제 채권자에게 법인이 변제할 때 그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만약에 청산사무를 하는 과정에서요, 만약에 돈이 남을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습니까? 파산이 되는 거죠. 채무 초과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어떻습니까? 파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서요, 파산 절차로 들어가야 돼요. 파산 절차는 따로 파산법이기 때문에 민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남았어요, 돈이. 그럼 어떻습니까? 자녀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것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자녀 재산을 사원들이 절대 분배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버리면 영리법인이 돼버리는 거죠. 분배받을 수는 없고요. 자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있어서 그게 나오는 거죠. 정관에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요, 정관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될 것이고요.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자가 없을 때는요, 이제 총회 결의를 거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귀속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없다 그러면은 국가에게 귀속이 됩니다. 국가에게 귀속된다. 절대 자녀 재산이요, 그 구성원한테 배분되는 일은 없다는 거죠. 자, 그 박스 밑에 보시면요, 자녀 재산의 귀속자에 대한 정관 규정, 정관 규정이 있으면 그게 따라야 되는데, 그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자녀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은, 자, 해산과 청산에 관한 규정은 다 강행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요, 위배되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다 무효다라는 거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파산 신청을 하는 거죠. 파산 신고, 파산 신청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다 끝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야 어떻습니까? 이제 소멸하게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청산을 이제 종결해서 청산 등기를 하게 됩니다. 청산 종결 등기를 한다는 거죠. 청산에 종결 등기를 하게 되는데, 청산 종결 등기를 이제 했는데요, 잔무가 또 남아있더라 이거죠. 잔무가 남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잔무를 처리해야 되겠죠. 따라서 청산 종결 등기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바로 법인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모든 업무가 종결됐을 때 그때 소멸된다라는 거죠.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청산 사무가 모두 종결됐을 때 법인은 소멸한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법인이 설립에서 소멸되기까지의 전체적인 절차를 보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23페이지에는 비법인 사단입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이죠. 자, 비법인 사단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관을 가지고요, 법인처럼, 예비에서 보면 법인처럼 보입니다. 법인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실질은 사단이고 실질은 재단이에요. 그런데 법인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법인 등기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권리 능력이 없어요. 자, 현실에서는 이런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이 많다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죠. 자, 이것과 관련돼서요, 이제 유형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법률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있어서요, 특별히 법의 규정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 사단에 관한 일반 규정이 전체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요.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규정, 대표권 남용 규정, 이런 것들은 등기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 적용이 됩니다. 다만 등기, 법인이 법인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인 등기가 안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법인격을 전제로 한 규정, 이런 것들은 준용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것을 제외하고는요, 다 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대표적인 것이 불법행위 규정하고 권리남용 규정. 자, 요런 것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법행위하고요, 대표권 남용이요. 대표권 남용 같은 경우는 비법인 사단, 법인, 비법인 사단이나 정상적인 법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이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밑에 네 번째 줄 보시면요. 자, 대표권 제한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해야 대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권 제한은 등기 사항이기 때문에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은 유치적용될 수가 없죠.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해가지고요. 대표권 남용은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유치적용이 되지만 그 대표권을 제한했을 때 그 월권 행위가 되는 거죠. 이 월권 행위에 대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 방법이 없으니까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할 수 있는데도 안 했기 때문에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가 대행하지 못하지만은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등기할 수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상대방의 악이나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무과실인 경우만 대행하지 못한다. 이 내용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산 귀속에 있어서는요, 법인은 어떻습니까? 법인이 단독 소유하게 되는 거죠. 법인은 권리 능력을 가지니까. 그러나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는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비법인 사단이 소유할 수는 없다. 그럼 결국 어떻습니까?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우리는 총유라고 하는 거죠. 총유. 자, 총유 같은 경우는 교의 생각하면 되니까 지분권이라는 게 없어요. 또 지분이 없기 때문에 분할 청구 이런 것도 할 수 없고요. 모든 것은 다 총의 결의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존행위, 관리, 처분 모든 행위가요, 다 총의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만약에 총의 결의가 없이요, 총유의 관리 행위를, 처분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정관에 특별한 규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의 결의 없이 이루어지면요, 이것은 다 무효입니다. 이것은 표현대리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요, 비법인 사단과 관련돼서 총유다라는 규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민법에 관한 규정, 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치적용 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요, 비법인 사단도요, 원고나 피고가 될 수는 있어요.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법인에 있어서 그러니까 법인도 어떻습니까?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을요,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 능력이라고 합니다. 즉,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원고나 피고 이런 사람들을 당사자라고 해요. 민사소송에서 원고나 피고를 당사자라고 하고, 이 당사자, 즉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법인 구성원들 전체 10,000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그 10,000명이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법인 사단 명의로 이제 원고나 피고가 되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이때요, 그러면은 그 당사자 능력은 인정되기 때문에요. 이때 비법인 사단은 어떻습니까? 비법인 사단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때는 총의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대표자 명의로 하는 게 아니죠. 법인 명의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구성원 전원을 상대로 어떻게 돼요? 공동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전원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총의 결의를 거쳐서 그 비법인 사단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 비법인 사단 명의로 그 사람을 상대방으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부동산의 등기 능력에서요. 이것은 부동산 이제 등기법에 나오는데, 비법인 사단이 총유라고 했어요. 소유하는 물건이 총유라고 했을 때. 그러면 비법인 사단의 소유자가 10,000명이다. 10,000명 이름으로 또 등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부동산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를 할 수 있는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등기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능력. 자, 그래서요, 부동산 등기법에서는요, 비법인 사단도요, 그 구성원 이름으로 등기, 만명 이름으로 등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는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 능력 인정해주고 또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 능력 인정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거죠. 자,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은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특히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법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또 이제 물건 또 법률행위 파트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